자, 가족법 판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교환과 함께 살펴보시면 가족법 판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부터 채권 강론까지 왔고, 원래 처음 계획하기로는 채권 강론까지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가족법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판례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한 30개 정도를 제가 찾아왔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교재 보시면 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핵심 판례 01번. 자, 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지난 시간 제가 민법 총칙에서 관습법 관련돼서 제사주제자 판례가 하나 있었잖아요. 저 그것과 또 함께 마찬가지로 출제 비중이,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이 판례입니다. 자, 제목 보시면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종래 판례가 본문에 써져 있는데, 자, 배우자가 있거나였습니다. 그렇죠? 있거나 또는이었죠. 그리고 미성년 자녀. 자, 있는 경우였거든요. 지금 판례 변경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있거나는 또는이잖아요.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불허다. 그리고 반대로, 그쵸,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현재 부부가 함께 공동생활하거나 혼인 중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허다였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판례가 변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내용 밑줄 처리된 부분 보시면요, 기존의 법리였죠. 성전환자는 법률적으로도 출생 당시 성이 아닌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고, 성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법상 기재가 현재 진정신분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헌법부터 시작을 해버리죠. 헌법 제10조에 있는 인간의 존엄 그리고 행복, 추구권 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뒤에 밑줄 처리된 부분 보시면 성전환자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 동등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다음 밑줄 처리된 부분 계속 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 실질 판단을 해봤을 때 밑에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 정정을 불허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 이 구간에서 결국 우리 가족법이 지향하고 있는 본질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 친구의 행복이죠. 자의 복리와 행복입니다. 항상 포커스를 이쪽에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 정정과는 그닥 많은 관련성을 띠고 있지 않고, 성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아이의 복리와 행복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거 막지 말자. 자, 오히려 가번. 그래서 봅니다.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형성한 외관 및 현실적인 삶과 달리 공부상으로는 성전환 이전의 성별로 표시됨으로써 실존하는 성과 공부상 성이 불일치 부조리한 삶을 살도록 강요받게 되고, 자, 따라서 나번 성전환자 또한 전체 법질서 안에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권리 의무를 부여받아야 하며 국가는 성전환자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이러한 다수 의견에 대해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종래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이죠. 자, 이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반대 의견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판례 변경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요. 여기까지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다음 판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판례 02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혼인과 이혼 파트죠. 출제 첫 번째로 보신다면, 자, 결국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법률 행위와 관련돼서요, 물론 재산행위를 가장 중심적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재산행위와 관련돼서는 채권행위, 그리고 물건행위를 봤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또
신분행위죠. 자, 그렇다면 신분행위 역시 똑같습니다. 당사자 간의 어떤 의사의 합치, 그리고 혹시 요식일까 해서 신분행위는 조금 더 요식성을 강화시켰죠. 요식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혼인함에도 어떤 형식 요식을 갖춰야 되고, 이혼을 함에 있어서도 형식 요식을 갖춰야 돼요. 이유인즉슨 신분행위의 경우에는 진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산행위는 어때요? 표시가 원칙이었죠. 그리고 의사가 예외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지금 신분행위에서는 진위라고 하는 오히려 당사자 간의 의사를 조금 더 절대적으로 존중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든 외부에 공시하거나 딱 형식적으로 맞춰둘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식성을 조금 더 강화했다. 자, 그래서 혼인과 관련돼서는 이제 혼인 성립 과정, 그리고 이제 이혼과 관련돼서는 역시 뭐가 중요하다? 이혼재산 분할 청구권입니다. 결국 여기서 각각 등장하는 이제 권리와 의무겠죠. 그래서 혼인을 했을 때 이제 등장하는 권리와 의무, 특히 의무 쪽에 오히려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부부는 동거 의무가 있다, 협조 의무가 있다, 부양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각각 일부일처제에 따른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고 같이 가사 부담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한다. 자, 그런 내용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핵심 판례 02번. 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구체적인 조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유책하게 위반한 경우 부부 일방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죠. 결국 동거 의무, 협조 의무, 광범위한 부부간의 포괄적 의무인데, 이러한 동거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과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일단 판례는 긍정을 했습니다. 다만 비재산적 손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줄. 자, 부부의 일방은 바로 그 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입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인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반드시 어떻다? 이혼 청구가 전제돼야 할 필요는 없답니다. 즉 이혼이 꼭 전제되진 않아요. 대신 정신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 동거 의무를 강제하는 거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에 봉착하다 보니까 판례가 추가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자, 다음 밑줄 처리된 부분 보세요. 동거 의무 또는 그를 위한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행하는 것은 동거 자체를 강제하는 것과는 목적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 자, 이 부분이 포커스죠. 동거 의무는 강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즉 직접 강제, 간접 강제가 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것, 즉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강제를 우회적으로 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과 목적을 달리하는 것, 여기가 아마 출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이혼 청구가 전제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건 강제하는 것과 목적 내용을 달리한다. 그러니까 후자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얘기 뭐죠? 강제는 안 돼요. 동거 의무 강제가 안 된다고 해서 전자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객관식에서 바꿔낼 수 있는 포인트죠. 자, 전자와 후자 개념을 썼고요. 여기가 동거 강제, 여기가 손배입니다. 우리가 채권 파트에서 봤을 때 어떤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가 손해배상, 그리고 강제 이행이잖아요. 근데 동거 의무와 관련돼서는 어떻다? 손해배상은 되고 강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개 다 뭐다? 목적을 달리한대요. 목적 달리한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되, 하나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특히 재반 사정 아래에서는 일회적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인격을 해친다거나 부부관계의 본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판례는 일회적인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요. 혹시 요거 이제 숫자 바꿔냈을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출제 포커스로 맞춰주세요. 첫 번째, 이혼 청구 전제될 필요 없다. 두 번째, 전자, 후자. 후자가 금지된다고 해서 전자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위자료와 관련돼서 손해배상 청구는 일회적인 경우라면 이건 통상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핵심 판례 03번은 우리 혼인 파트에서 등장하는 일상가사 대리권입니다. 이건 대리 파트에서도 중요하죠. 그래서 굳이 체계를 잡아보자면, 자, 대리는 크게 임의 대리 있고요. 자, 그리고 법정 대리 있습니다. 물론 부부 간에도요, 대리권을 수여하면 크게 상관이 없죠. 자, 근데 임의 대리권 수여가 안 된 상태에서 법정 대리권 들어왔을 때 바로 요 일상가사 대리권, 이 부분이 이제 가사생활, 가사활동의 중심 측면, 그런 것들 이제 판례 암기를 부탁드리고, 과연 일상가사 아닌 경우에도 어떻다? 비상가사 대리권이 존재하겠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비상가사 대리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은요, 거의 임의 대리권 제도 자체를 묵살하는 겁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비상사태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일단은 위험성이 있죠. 따라서 비상가사 대리권을 인정 안 하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래서 무건 대리로 넘어갔을 때 같이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6조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 시스템은 2차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권을 먼저 검토해 주시고, 법정 대리권과 관련해서 일상가사 판단해 주시고, 비상가사는 부정되니까 바로 이렇게 126조 표현 대리까지 넘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당한 이유 유무 판단이 핵심이겠죠. 부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장이라든지 관련 서류 취득이 좀 용이한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더 조회 의무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 제가 교재에 실어드린 판례는 바로 핵심 판례 03번, 요거 비상가사 대리권입니다. 부정이에요.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대리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리행위를 한 자,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하였음을 요하며, 부부의 경우에도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함에서 당연히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일상가사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 대리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가사 대리권과 관련해서 이거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 해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판례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해당하지 않았을 때 지금 대리권 수여는 없어요. 대리권 수여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판례도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대리권 수여를 해야 된다. 근데 대리권 수여 없는 비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겠는가? 자, 가봅니다.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의 부담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답니다. 그래서 비상가사 대리권은 판례가 부정하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혼으로 들어가 보시면, 조문과 관련돼서는 협의이혼 과정 절차, 안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봐주시고, 역시 그래도 중요한 건 재판 이혼이죠. 왜냐면 이제 재판 이혼으로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그 효과로서 바로 이혼 재산 분할 청구와 그리고 위자료가 이렇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판상 이혼 청구 나류, 위자료 청구 다류, 그리고 이혼 재산 분할 마류. 다만 얘는 비송이죠. 그리고 요게 소송이죠. 2년짜리 제척기간 걸리는 것, 얘는 3년짜리 불법행위니까 소시 걸리는 것. 그래서 이런 포커스 맞춰주셔서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어떤 게 날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간에서도 제가 이제 체크해 왔는데, 요 이혼재산 분할은
다른 영역이죠. 바로 채권자 대위권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 이런 부분들도 관련 쟁점으로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중에 핵심 판례 04번은 이미 종래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번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겠는가? 원칙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축출 이혼을 방지하고 예전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던 거죠. 아직도 경제권이 남성분들에게 좀 있고 여성분들의 사회활동이 지금은 왕성해졌지만 아직까지는 법에서 충분히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겠는가? 그렇다. 그렇다면 그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이 어떠한가? 자, 동그라미 1번부터 가봅니다. 재판상 이혼 원인에 관한 우리 민법 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유책주의. 그리고 예외적으로 6호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해서 파탄주의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면 밑에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유책성이 어느 정도 다운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아이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계속 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가 혼인유지 협조 의무 이행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문장의 포커스는 뭐죠? 동그라미 2번 문장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장입니다. 주관적 플러스 객관적입니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자, 과거에 일방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라는 사정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보세요.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종전 소송에서 문제되었던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일방 배우자의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 소송 등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음에도 자,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쌍방 모두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됐는데 막상 이혼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인 노력도 없습니다. 그죠? 동그라미 2번처럼 노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장기간 별거 기간이 고착화됐다라는 건 이건 상대방 입장에서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서야 장기간 지난 뒤에야 어느 정도 희석되고 상쇄되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다시 한번 이혼 청구하는 걸 굳이 막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이제 4번 봅니다. 이혼에 불응하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그 이혼 거절 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자의 정신, 사회, 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이때는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 때문에 나는 이혼을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이걸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당연히 단정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죠. 이혼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판례 05번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이혼 재산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 판례는 조금 중요한 판례였죠. 그래서 채무 분담만으로 가능한가? 기출 빈도도 상당히 높았고요. 됩니다. 자,
보시면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해서 재산 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어떤 것만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는 어느 정도 이제 적극재산을 분할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해서 봤더니 뭐밖에 안 남았어요. 소위 말하는 채무, 빚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재산 분할이란 걸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그러므로 이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 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 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문장만 조금 더 추가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적극 재산을 분할할 때와 지금 소극 재산 마늘이죠. 분할할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는가?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적극 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기속되게 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원래 적극 재산을 분할하는 건 재산 형성 기여도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개개 재산에 대한 게 아니라 전체, 지금 남아있는 전체 재산에 대한 재산 형성 기여도를 따져볼 건데 이걸 여기서 고려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즉 소극재산만의 분담일 때에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중심 일률적 비율을 정하여 당연 분할 기속되게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점. 자, 그리고 핵심 판례 06번의 1번. 자, 이것도 기출빈도가 높네요. 제목으로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겠는가? 결국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라는 건 두 번째 줄 보시면 분명히 채무긴 채무예요. 일방이 부담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 채무에 귀속시키는 게 타당한데 봤더니 혼인 생활 중 쌍방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어떻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를 보시면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라 하더라도 타방 배우자가 어느 정도 형성 유지 함께 했다 그러면 이것도 분할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근데 2번은 안 됩니다. 1인 회사 소유의 적극 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겠는가? X. 우리 상법에서는 1인 회사를 긍정하죠. 회사의 속성이 어떻게 되죠? 영리성, 법인성. 그렇죠. 예전에 사단성 있었는데 사단성이 탈락됐어요. 그러니까 단체성은 법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지 꼭 사원이 여러 명이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성과 핵심은 영리성이죠. 영리성. 그래서 법인성과 관련해서는 법인격 남용론이 우리 수험생분들이 상법 시간 때 공부를 하셨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영리성은 이윤추구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만을 규정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1인 회사도 허용된다. 이렇다는 건 결국 법인의 속성 어디로 들어가죠? 소유와 기관이 분리된다라는 겁니다. 회사의 재산이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줄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 재산을 바로 그 개인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1인 회사도 어쨌든 회사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특칙 즉 주식회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1인 회사에서는 조금 변형 수정해서 적용될 뿐 회사라는 사전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소유와 기관의 분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맞고 자, 그 다음에 핵심 판례 7번입니다. 이제 이쪽 부분에서의 내용이거든요.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자,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 부분을 먼저 보면요. 피보전 채권은 그냥 되죠. 피보전 채권은 됩니다. 이거는 규정으로 마셔줬고요. 그쵸?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이 구간이죠. 사회행위. 앞에서 봤던 거 원칙 사행이 아닌데 설령 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이었습니다.
초과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하여 이 핵심 판례 07번 볼게요. 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의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핵심 표현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신분상 권리,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회행위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산이었죠. 재산권 변동 목적의 법률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산권 변동의 목적 법률행위를 과연 신분행위까지 확대할 수 있겠는가? 라는 논의를 거쳤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이 신분행위는 지금 어떻다? 아직은 좀 잠재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럼 얘가 구체화돼서 재산권으로 바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주고 있죠. 자, 근데 얘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얘는 협의 또는 심판 구체화 불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죠. 피보전 채권은 그냥 명문의 규정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구체화 되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핵심 판례 08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4년 전화판이고 기출 빈도도 역시 상당히 높죠. 자, 그래서 1번 바로 본문 가보겠습니다. 가번. 자, 민법 839조에 이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보세요.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맞아요.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청산. 그래서 분배. 그리고 그걸 통한 부양. 근데 이제 어떤 성격도 있다? 위자의 성격도 있다라고 하죠. 바로 위자료의 성격이라서 정신적 손해배상도 포함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바로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형성기여도 보세요. 나오죠. 이게 적극재산 형성기여도 쌍방일체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되고, 특히 이제 이혼 소송 들어가면 나번에 요것도 역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따져보죠. 협의혼의 경우에는 이혼 성립시를 기준으로 따져보고, 재판상 이혼 들어가면 어떻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따져본다. 근데 사변종 시에 이미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재산분할로 들어오죠. 따라서 혼인기간 중에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바, 두 줄 밑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자, 특히 이제 출제되는 문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일시금 당연히 되는다라는 거고, 정기금 분할도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그 이후의 답원입니다. 혹시라도 그 이후에 이제 일방이 사망했을 때 이거 상속이 되겠는가? 자, 세 번째 줄, 재산분할의 대상인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일신 전속적 권리에 해당하여 상속 대상도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분할 권리자의 위와 같은 정기금 채권 역시 어떻다?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분할 권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망과 포커스를 맞춰보시면요. 만약에 소송 중에 사망했어요. 종료죠. 이제 이것만 가지고 싸우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이후에 다 끝마친 이후에 사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소송은 끝난 상태고요. 이건 돈 이미 받은 상태겠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얘도 상속 양도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게요. 자, 밑줄 처리된 부분부터 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여도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스탠다드 재산 분할할 때의 과정. 근데 앞에 봤다시피 채무 분담만을 혹시라도 재산 분할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아니다. 확실히 좀 다른 결을 채택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 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자, 이제 그러나 공무원 퇴직 연금 수급권의 특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뒤에 이제 다음 밑줄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 연금 수급권과 다른 일반 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무원 퇴직 연금 수급권의 위에 보시면 특징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분할 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이제 살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즉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주신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 구간에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 09번에 드디어 판례가 나왔네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얘도 판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채권자 취소권을 받는데 채권자 대위권 파트로 가보시면 두 가지가 이제 다 나왔다라는 거네요. 판례가. 다 안 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결국 앞서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협의 또는 심판으로 어쨌든 구체화가 돼야 되겠죠. 구체화돼서 재산권으로 바뀌시는 게 맞다. 근데 그 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불명확하기 때문에 안 된다. 자, 확인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줄, 이 문장은 볼게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 없다. 상속포기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죠. 분명히 재산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순연한 신분행위고 오히려 재산법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자,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나왔네요. 부양적 요소 그리고 위자료 다 나왔죠. 이제 이 얘기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냥 이제 찍힌다고 보시면 또 돼요. 가장 많이 봤던 문장 중에 하나죠.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격 분명히 청산, 분배, 부양. 요게 좀 핵심인데 얘도 이제 들어와 있다 해서 이 문장이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판례를 넣어드렸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자, 그러므로 이제 밑줄 처리 들어가 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어디에 속한다? 행사상 일신 전속성. 그래서 판례가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행사상의 일신 전속적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비일신 전속성. 그러니까 피대의 권리가 될 수 있는 건 행사상 일신 전속적 권리가 아닐 것. 근데 요거는 행사상 어떻다? 일신전속적 권리랍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판례 10번입니다. 관련돼서 이제 인지 쪽에 포커스가 지금 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친자관계 쪽이 또 역시 또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뭐 제한 능력자와 관련된 성년 후견 제도도 함께 등장할 수 있고 무엇보다 여기서는 친권과 후견 그리고 부양 이제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권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해상반행위 이런 부분들 판례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부양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부양료 청구권 판례가 핵심으로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친자 관계는 자연, 법정, 혈족. 특히 이제 법정과 관련해서는 입양 쪽 포커스를 잘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친생 관계 혼중 출생자와 그리고 혼외자. 이제 이 부분에서 또 관련 판례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친생이 추정돼서 친생 부인의 소로 가야 되는 것, 친생이 추정 안 돼서 친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로 가야 되는 것, 그리고 혼외자와 관련돼서는 인지,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구간에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핵심 판례 10번 보시면 혼인 후에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해서 잃게 되는가? 그렇다죠. 바로 임지소급표와 관련돼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직계존속 등 후순위 상속인 등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소급해서 상속권을 잃게 되고 1순위권자인 직계비속 피인지자에게 상속권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혼인 후에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에 인지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요 사안에서는 할머니였죠. 할머니가 피인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 그래서 요거는 어떤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갑모, 그리고 X라고 할까요? 여기가 이제 부죠. 여기는 할머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피인지자입니다. 사망을 했고 가해자가 있는데 이 가해자가 이렇게 먼저 변제 지급을 해버린 거죠. 요거는 어떻다? 그래서 470조 채권의 준점유자 변제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지문 하나가 뽑혔고요. 바로 표현상속인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분의 변제 자체는 유효하고요. 자, 이제 이분이 인지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제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999조 바로 뭐다?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핵심 판례 11번. 자, 민법 846조 친생부인의 소에 원고적격이 있는 부처는 자해생모에 한정되는가? 그렇답니다. 이걸로 결론 내리시면 되죠. 여기에 재혼한 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모라고 하죠. 재혼한 처는 당연히 안 되죠. 애초에 재혼한 처는 엄마 아빠가 아닌 거예요. 혈족의 배우자니까 인척관계입니다.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관계지 진짜 부모 아닌 거죠. 따라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결국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해생모만을 말하며 마지막 번째 줄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상속권 관련된 문제에서 원고적격으로 들어왔을 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는 원고적격이 없죠. 피고적격만 있을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 12번입니다. 자, 이거는 판례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판례 유의있게 보셔야 되고, 어떤 문장에 어떤 지문을 내는지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친생 부인의 소로서 친생 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사유, 번복 사유입니다. 번복 사유. 그거는 적극. 자, 이를 넘어서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유인가? 소극. 이제 아시겠죠? 즉 친생 추정은 이거는 법 조문에 있잖아요. 그쵸? 법 조문에 있죠. 우리는 이거 안 따진단 말이에요. 혈액형 이런 것들 안 따진단 말이죠. 오직 법 조문으로 친생 추정을 시켜버려요. 자, 근데 지금 어떤 게 나왔어요?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 지금 이게 밝혀진 겁니다. 이게 지금 밝혀져도 번복은 안 돼요. 친생 추정이 번복은 안 됩니다. 번복은 안 되고요. 안 되지만 분명히 혈액형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친생 추정은 번복 안 돼서 여전히
친생 추정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친생 추정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친생분의 소를 제기해서 어떻다? 다시 첫 번째 줄 친생 추정을 번복하게 할 수 있는 사유인가? 그래서 1번 보세요.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친생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밑줄 처리된 부분 보시면 혈연관계 없음을 알게 되면 친생분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제소기간이 진행하고 2년짜리죠. 실제로 생물학적 혈연관계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그때서야 이제 번복이 가능하고, 자, 2번은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인가? 지금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우리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친생 추정이 번복되는 건 동서의 결여라든지 이런 걸로 따진단 말이죠. 그렇죠? 혈액형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의 경우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조문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5번째 줄 가보시면 844조, 이제 전압판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844조 제1항의 친생 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은 강한 추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밑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이게 외관설이잖아요. 동서의 결여. 사실상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혜자를 포탈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여기 친생 추정을 미치지 않게 할 뿐 그 이외의 사유로는 어떻다?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판례 13번입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법조문에만 충실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이게 드디어 판례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참 공부하던 때는 이제 교수님 교재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교수님들 가족법 파트 교재 보시면요. 요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막 2-3페이지씩 걸쳐가지고 여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는데 객관식용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겠구나. 근데 판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이건 이제 요 판례 학습은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제 이유가 우리가 조금 봐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가? 그렇답니다. 자,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분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자, 극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의칙 모순이라는 거예요. 신의칙 모순이라는 겁니다. 자, 다수의견 이제 볼게요. 가번. 자, 미주 처리된 부분 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이런 친생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그 규정의 취지에 맞게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법인 거죠. 법적 안정성이잖아요. 만약에 이 법적 안정성에 대한 예외를 두려고 했다 그러면 입법자들이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인공수정을 예외로 둬버리면은 이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애초에 규정 자체를 안 두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쨌든 이 조문에 충실 해석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당연히 추정되고 나번 그러므로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분해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의식에 반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요. 2번입니다. 자, 그러므로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 또 나왔네요. 혈연관계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도 여전히 친생 추정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혈액형은 다를 수 있죠. 그죠? 혈액형은 당연히 다를 수 있고 혈연관계가 없다라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어떻다? 요거는 네 번째 줄 보시면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인공수정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혈액형도 다릅니다. 혈연 관계도 없죠. 그래도 친생 추정 미쳐요. 그러면 아까 봤던 거 보세요. 혈연 관계 없어도 친생 추정은 미치니까 그럼 나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논의가 와버린 거죠.
친생분해 소리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야 너는 인공수정에 동의했잖아. 동의한 부가 제기하는 건 안 된다. 최종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쵸? 동의한 부가 하는 건 이건 모순이죠. 모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판례 14번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가 적극. 이제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리를 제기할 수 있는가 소극입니다. 이것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죠. 즉,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친생분의 소로 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친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로 가잖아요.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죠. 그러니까 제소기간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였죠. 제소기간 제한에 없는 거. 그리고 원고적격. 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 확인이기 때문에 확인과 관련된 원고 적격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친생분의 소는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요. 원고라든지 피고라든지 엄격하게 제동을 걸고 당연히 제소기간도 제동을 걸잖아요. 근데 얘는 특징 자체가 확인의 소기 때문에요. 제소기간 제한도 없고요. 그래서 사망했다 그러면 다시 이제 2년짜리로 가는데 생존 시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이거는 명문의 규정에 뒀는데 이거 너무 광범위하게 뒀다라는 겁니다. 종래 친족이라면 그냥 인정을 했죠. 자, 근데 이제 이러지 말고 역시 똑같이 가는 겁니다. 확인 이걸 포커스에 맞추겠다라는 거죠. 민사소송법처럼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나중에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건데 확인의 이익과 관련돼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잡아두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2번부터거든요. 자, 하나씩 볼까요? 양갈로 1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밑에 제소권자로 제한되다 양갈로 1번 부모 자녀 그리고 양갈로 2번 자녀의 직계위속 법정대리인 그리고 양갈로 3번 성년 후견인 유언집행자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자, 그리고 이제 양갈로 4번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해관계인 이렇게 특정을 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축소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양갈로 1번이라든지 양갈로 2번, 양갈로 3번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이 된대. 그렇다면 이분들 말고 양갈로 4번 이해관계인들은 어떻게 들어가? 밑에 이해관계인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 결국 채권 채무와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그런 분들처럼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를 뜻한다. 바로 이런 분들로 우리는 이제는 축소를 해보겠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세 번째 줄 종래민법 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종전 대법원 판례인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판례 폐기 변경입니다. 원고 적격을 역시 줄이겠다. 결국은 민사소송법처럼 확인의 이익으로 걸러낼 건데 확인의 이익으로 충분히 걸러내기 전에도 원고를 축소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핵심 판례 15번 이제 인지 쪽부터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할게요.